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의학계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한 걸까요? 오후 초대석, 고려대학교 약학과 김정기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금 이번은 백신 개발은 아니고 이제 치료용 네. 항체 개념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예, 한국화학연구소에서 과거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항체 개발 연구를 좀 지속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개발된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사스 중화항체 2개하고 메르스 중화항체 1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S 단백질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낸 거고요. 교수님, 그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한다는 말씀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스파이크 이 단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쪽 껍질 부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성 단백질이고요. 네네. 이 단백질이 실제로 세포에 감염을 할 때 세포에 있는 세포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입니다. 네. 이 그러다 바이러스가 보니까 들어가서 그러면 병을 일으킨다는 얘기네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니죠. 네. 이게 세포하고 결합을 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네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의 표면에 있는 세포 그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가 있으면 네네. 세포의 세포 수용체하고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네네. 네, 그럼 어찌됐든 이 항체라는 점은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 준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근데 네. 교수님, 그러면 이번 연구 결과가 그 중화 항체를 개발할 수 있는데 좀 어떤 희망을 준 건가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결합에 대한 예측만 한 거지, 네. 실제로는 이 발굴한 항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직접 결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항체에 결합하면서 바이러스가 결과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지, 이걸 중화능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중화능 테스트가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도 이러한 부분 효능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실제로 상용화를 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까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첫 발을 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첫 발을 뗐다고 하면서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데 이 네. 정도 개발한 것도 세계적으로 볼 때 조금 빠른 겁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뭐 빠르다, 늦다, 뭐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검증해야 될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의약품이 개발될 때에는 중간에 성능이 예측한 것보다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간에 딱 접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상용화 되는 의약품으로 개발되는 약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숫자적인 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실패 없이 진행되느냐, 네. 아니면 중간에 효능 검증이 안 돼서 중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빠르다 늦다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네. 다소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동물의 이제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또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진행하는 그 어떤 속도에 의해서 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아마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빨리 해야 1년, 1년 반, 뭐 2년 이렇게까지 걸립니다. 1년 내지 2년. 네. 예, 뭐 그것도 빨라야 그런 거지. 이게 빠르면 1, 2년. 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백신 개발이 되더라도 당장 활용할 수는 없는데 치료제도 역시 백신처럼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둘 다 마찬가지.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다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네네. 다만 치료제 중에 이제 기존에 허가가 되는 상용화 치료제를 네. 목적을 달리해서 쓰게 되면, 그러니까 가령 지금 코로나19에 그 에이즈 치료제가 쓰이는 것처럼 네. 목적을 달리하게 되면 임상 시험을 간략하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쓰이는 이 에이즈 치료제와 또 에볼라 치료제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은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부작용이 지금 없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거지, 실제로 그 에이즈 치료제라고 하는 칼레트라나 아니면은 에볼라 치료제라고 하는 렘데시비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을 해서 쓰려면 네네. 임상 시험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임상시험을 다시 해야 된다. 네, 네. 코로나19에 대한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고, 용법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기타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야지 원래는 제대로 된 어떤 상용화 단계에 접어드는 건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급한 상황에 쓰는 거다 그런 얘기죠. 네네. 네. 그러면 우선 백신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희망을 조금 약간이나 보고 있다는데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백신 개발은 지금 초보 단계이고, 임상 시험에 일부는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는 하는데, 네. 그 임상 시험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임상 시험 한 번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사스 치료 경험이 많은 중국 군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이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 중국의 어떤 보고 자료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네, 제대로 네.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의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을 많이 쏟고 기술이 높다고 하는 미국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어떤 이런 백신 개발에 어떤 성과가 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미국에서도 뭐 일부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 임상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중국이든 이런 어떤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중국에서는 워낙에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의학 기술 발전에서 나름대로 또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어떤 의학계나 과학계에서 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높은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네. 어떤 감염병이 크게 발생을 해서 그 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네. 전반적인 과학이나 의료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감염병들이 사실 코로나19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감염병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백신 개발이 어려운 겁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세균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러스 중에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이를 잘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같은 걸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면 네. 개발한 백신이 듣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변이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개발한 백신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네. 그 백신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자금이 쓸모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약품을 쓸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결국은 구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니까 쉽게 개발에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네. 제약회사들은 이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개발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정부라든지 의학재단 같은 곳에서는 인류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조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실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생화학 무기로 사용되는 그러한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백신 같은 거를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네, 이거를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예상과 다르게 새로운 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코로나19도 어느 누구도 쉽게 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다시 사스 이후에 또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말씀하신 대로 좀 변이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중국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인데 아직까지도 이것도 기본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본격적인 실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비 네. 실험을 했을 때 봤더니 네,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어떤 병원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한 변이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과 김정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